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저널리즘과 네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그러면 보통 언론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에 어떤 글을 게재한다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이 인터넷 저널리즘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저는 컵이 먼저 보였는데요. 지금은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사람의 얼굴이 먼저 보일 수도 있고 또 컵이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무엇이 먼저 보이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그림은 루빈의 컵이라는 유명한 착시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어떤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희들 왜 컵이 보이냐? 너희들 눈이 이상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떤 댓글이 달리게 될까요? 사람들이 너가 이상하다.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달리겠죠.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저널리즘,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인터넷 정보에 있는 글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의 글은 많은 정보들이 검증이나 여과 과정 없이 그냥 게재되죠. 여러분들이 SNS에 어떤 것을 올리실 때 누군가에게 이거 검토 좀 해줘 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글을 올리실 때 개인적인 것들을 올리는데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검증해줘 라고 하진 않으시죠. 그렇게 인터넷의 경우에 많은 정보들이 어떤 여과 과정 없이 검증 없이 올라오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소수의 주관적인 이슈 메이커들이 일부러 왜곡된 주장이나 잘못된 정보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슈 메이커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린 글은 아주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죠. 또 인터넷 정보는 관리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은 글보다는 말에 가깝고요. 또 문어체의 글보다 구어체의 글이 많으며 감정이 실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입니다. 많은 조회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오락적이고 흥미가 위주가 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인터넷 저널리즘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데요. 인터넷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인터넷 언론 활동으로서 정보를 배포하고 교환하고 전달하는 이 모든 활동들을 인터넷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온라인 저널리즘, 사이버 저널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본인이 원해서 어떤 공공적인 사실을 보도하거나 시사적인 사안을 보도하거나 또 논평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 인터넷 저널리즘입니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이트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거나 인터넷 신문, 전기 간행물, 또 블로그, 카페 같은 곳에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저널리즘 활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특성인데요.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한 없이 공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저널리즘 환경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사적 공간인가요? 공적 공간인가요? 헷갈리시죠? 그것이 당연한데요. 인터넷은 사적 영역이자 공적 영역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적으로 올렸지만 만약에 내가 아주 유명인이다. 그러면 그것이 공적인 사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미디어에 비해서 인터넷은 참여에 의한 현장성과 동시성, 상호성, 수평적인 소통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령을 받거나 명령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화들을 하곤 하는 것이죠. 정보가 신속하게 유통되는 것이 인터넷의 특징이고요. 의견을 제한 없이 공표할 수 있지만 정보를 올릴 때 게이트 키핑이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인터넷 저널리즘과 관련된 특성입니다. 게이트 키핑이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한데요. 게이트, 문 앞에서 킵, 막아주는 거죠. 뭔가 잠깐 멈춰라고 해서 막아주는 기능이 바로 이 게이트 키핑인데요. 예전에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슈퍼맨이 슈퍼맨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의 직업은 기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 가서 취재를 해오는데 취재를 해서 오면 편집장이 이 기사를 내보내지 마, 아니면 더 취재해와, 이걸 보완해, 이런 내용들을 해줍니다. 그렇게 내용들을 보완하라고 알려주고 어떤 기자가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 취사 선택해주는 그런 일, 그것이 바로 게이트 키핑인데요. 온라인 저널리즘, 인터넷 저널리즘 안에서는 게이트 키핑의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의해서 악성 댓글이 남기기도 하고 또 무분별한 공격이 있기도 하고요. 부정확한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익명성, 비대면성으로 나오는 유발되는 것이 바로 탈억제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글들이 사실만 써도 되는데 거기에 감정을 담아서 쓰거나 아니면 의도를 더해서 쓰거나 하는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 저널리즘과 인터넷 저널리즘의 차이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곤 합니다. 전통적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뉴스페이퍼로 신문을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를 올려주면 그 기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저널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정보 공급자는 저널리스트이거나 전문가 집단들이 정보 공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 정보를 올려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오프라인 독자들이 정보 수용자이고요. 정보의 편제성이라는 것은 편제, 널리 퍼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전통적 저널리즘, 신문 돌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정마다 예전에는 신문을 돌려서 이렇게 배포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정보가 퍼지는 편제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온라인 생각하시면 SNS로 아주 빠르게 퍼지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옛날의 전통적 저널리즘은 편제성이 약하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게이트 키핑, 정보의 검증 과정이 있었나 없었나, 예전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자나 편집자 등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서 게이트 키핑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보의 속도, 생산과 소비가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보의 속도는 좀 느린 편으로에 해당이 되고요. 정보의 윤리성은 비교적 전통적 저널리즘에서는 윤리성이 확보가 될 수 있었죠. 인터넷 저널리즘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는 웹 2.0 이후로는 정보 공급자이자 정보 수용자인 상태입니다. 우리도 정보 공급자이고 우리도 정보 수용자인데요. 인터넷 사용자 누구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저널리스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빠르게 올라가고 많은 양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정보의 편제성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다 전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전통적 저널리즘과 달리 정보의 검증이라는 측면에서는 게이트 키핑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의 검증은 비활성화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이나 SNS에 올라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거나 팔로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면 팩트다 라고 확답할 수는 없는 것이죠. 90%는 진실인데 10%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정보의 검증은 인터넷 저널리즘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적 저널리즘보다는 비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속도는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윤리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인터넷 저널리즘에 관련된 용어로는 상호작용, 멀티미디어 융합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전통적 저널리즘은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정보 수용자, 공급자의 관계가
인터넷 저널리즘에서는 수용자이자 공급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밀하게 이 두 개의 역할은 다르죠. 정보 수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용하는, 받는 사람을 말하고요. 공급자는 정보를 생산, 제공, 관리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공급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정보 공급자의 분류를 하면서 각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윤리 이슈, 잘못 연결된 것 이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공급하는 이 역할들, 생산, 제공, 관리자의 각각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요. 정보를 생산해낸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을 정보 생산자라고 합니다.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생산해낸다. 웹툰 작가들, 정보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셨다? 정보 생산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앱을 만들었다. 그러면 정보 생산자가 되는 것이죠. 게임이나 모바일 앱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대부분 정보 생산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만들면 그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줘야 되겠죠. 그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정보 제공자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수용자들에게 각종 콘텐츠를 배포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정보 제공자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포털 사업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앱스토어 이런 데도 많은 개인들,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런 곳 자체가 바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정보 제공자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즉, 해킹 같은 거 당하지 않도록 기술을 보완해야 되고요. 정보 보안과 관련된 정책이나 어떤 사람들, 역할들 다 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관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정보 관리하는 사람들은 서버, 이게 물리적으로 서버 관리,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죠. 네트워크 관리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웹툰 작가가 내 웹툰을 플랫폼에 올린 다음에 그 웹툰이 정말 잘 전달되는지 서버가 잘 돌아가는지 관리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관리자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 관리자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호스팅 업체, ISP 업체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정보 관리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 리터러시, 보통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는 문해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인터넷 리터러시는 인터넷과 관련된 문해력, 즉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잘 생산해내는 능력, 이것을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비판적으로 잘 비판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비판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요. 또 정보를 생산해낼 때 누군가 것을 베끼지 않고 내가 어떤 독창성을 더해서 창조해내는 능력,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용어입니다. 인터넷 정보의 바람직한 수용과 건전한 비판, 창의적인 정보 생산을 위해서 리터러시 함양은 필수이고요. 인터넷 리터러시가 함양된 사람들을 인터넷 시민이라고 합니다. 정보 공급자, 수용자의 태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그 정보를 수용하려면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들을 보셨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사실인가 아니면 전송자 자체의 의견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셨을 때 그 내용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한지 검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내용에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이 혹시 편견은 없는지 또 근거가 보편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근거가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도 바람직한 정보 수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너는 컵이 보여? 나는 사람이 보여. 너는 사람이 보여? 난 컵이 보여. 이 그림은
컵도 보일 수 있고 사람도 보일 수 있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한 정보 수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내용이 사회의 통념상 공익이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장인데요. 텍스트, 글자 하나하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동시에 읽어야 된다. 콘텍스트, 즉 글자 너머에 있는 여러 환경들과 그 안에 있는 함의 여러 내용들,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의미와 더불어서 전송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의도가 포함됐을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 정보 수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짜뉴스 판별법인데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에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짜뉴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를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 가짜이면서 기만적인 정보, 담고 있는 메시지가 허위 정보일 때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2010년 정도부터 SNS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조작된 거짓 정보가 유포되면서 이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형태는 신기하게도 마치 뉴스 보도의 한 형태처럼 그렇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색 언론, 옐로우 저널리즘하고는 좀 다른데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언론사가 선정적인 기사나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쓸 때 바람직한 그런 신문기사 내용은 아닌데 뭔가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글들을 쓸 때 그럴 때 황색 언론이라고 합니다. 가짜뉴스는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정보의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짜뉴스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허위 정보를 언론사가 기사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허위 정보는 뭐고 가짜뉴스는 뭐고 이럴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험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유해 정보를 구별해서 묻는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짜뉴스의 유형으로는요. 첫 번째, 잘못된 정보, 아예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유포하는 사람은 진실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진실이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잘못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위 정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허위 정보 또는 조작된 정보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도 허위라는 사실을 심지어 알고 있을 때 그것을 허위 정보라고 합니다. 선거철에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해 정보도 있습니다. 보통 유해한 그런 악성 코드를 멀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멀인포메이션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정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해 정보는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선정적으로만 만들거나 하는 내용, 그런 것을 유해 정보라고 합니다. 즉,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고 해만 되는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공익적인 목적도 없이 자극적인 폭로 보도만 하는 경우, 이것을 유해 정보다라고 합니다. 가짜뉴스 왜 생산이 될까요? 네. 저나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관심이 있으셔서 수업을 들으시니까 이것과 관련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관련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짜뉴스 만드는지도 모르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그러실지는 모르겠네요. 가짜뉴스에 생산되는 이유는요. 결국은 자본, 돈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그 콘텐츠를 악용하는 것이죠. 유튜브를 생각해 볼게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국에 많은 직업을 창출해 주었다. 이렇게 기사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가 됐고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통한 여러 가지 미디어 생산들이 많이 됐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유튜브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누군가가 들어와서 클릭하고 보면 볼수록 그것을 만들어서 올린 사람에게 어떤 비용이 책정돼서 가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많이 만들고 또 조회수를 많이 올릴수록 그럴수록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나도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재밌어 하면서 계속 들어와서 봅니다. 갑자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내 통장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 조회수 때문에. 여러분 그 정보 내리실 건가요? 네, 저도 윤리 일을 하고 있지만 1,000만 원이 찍혔다 그러면 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쁜 정보, 허위 정보, 가짜 정보, 심지어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보이콧을 해야 됩니다. 신기하다고 가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계속해서 생산해낸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 안에는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 플랫폼에서 정보를 지워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손쉽게 전달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개인이 다른 정보를 가져다가 새롭게 정보를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이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 제공자로, 정보 공급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짜뉴스가 심지어 언론사에서 간혹 가짜뉴스를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인터넷 언론사,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주요 서브 다 합해서 몇천 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인터넷 언론사들은 광고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즉, 그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면 밑에 배너 같은 것들이 많이 광고 배너가 뜰 텐데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언론사들이 어떤 수익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간혹 가짜뉴스라도 올려서 클릭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판별법, 바로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뉴스 형태로 뿌려진 그런 정보일 경우에 해당 뉴스의 도메인이나 URL이라는 것은 그 정보가 있는 정확한 위치 자체를 URL이라고 하거든요. 이 URL 주소를 확인을 해서 공식적인 도메인인가 아니면 개인의 사이트인가 이것을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뉴스의 형태인데 도메인을 타고 들어가 봤더니 한 개인이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이 정보의 제목과 본문 내용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저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출처가 입증된 출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에 뭐 어떤 박사의 논문을 이용했다, 어떤 박사의 단행본을 이용했다 이런 게 나온다면 그것이 실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외국의 어떤 마을에서 단행본으로 혼자 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매체가 출처인 경우 정말 그 매체 안에 수록이 되었냐, 뭐 어떤 논문집, 뭐 컴퓨터 과학회에 실린 것이다 이렇다면 컴퓨터 과학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논문집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논문집 안에 해당 논문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하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발행일인데요. 이 가짜뉴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요. 과거에는 사실이었지만 현재의 맥락에서는 가짜가 될 수 있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야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렇듯 과거에는 사실이지만 현재의 맥락에서는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인지 아닌지를 발행일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판적 읽기가 필요한데요. 일방적인 주장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건전한 비판의 태도를 가지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든 정보를 자세히 관찰하자라는 것입니다. 헤드라인이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선정적이다. 그러면은 그땐 좀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선동하는 주장만 있다. 그러면은 역시 또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뒤에 가서 바로 곧 이어서 나오겠지만 정보를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보고 나서 남에게 전달, 즉 정보를 전송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전달 여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에 대한 중요한 판별법입니다. 가짜뉴스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나도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SNS상에서 내 지인이 보내줬다든가 SNS상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올린 정보다 그러면 왠지 사실같이 느껴져서 전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일수록 오히려 이것은 진짜일까 아닐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후에 내가 이것을 친구에게 추천해 줄지 보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합해져 있는 정보라면요. 기사 내용과 그 사진이나 영상이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글은요. 글 내용을 보고 들어가서 영상이 첨부되어 있어서 영상을 보면 전혀 다른 정보가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또 복붙의 형태가 참 많습니다. 가짜뉴스는 복붙, 복사 붙여넣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한번 가짜뉴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정보, 그것은 가짜 정보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팩트에 가까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는 정보, 그것이 가짜뉴스에 가까울까요? 진짜에 가까울까요? 이런 뉘앙스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왠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가짜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가짜 정보일수록 한 주장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팩트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 시험에 접근을 하셔야 그래야 가짜뉴스 판별법에 더 다가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정보를 전송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정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정보 전송의 태도입니다. 정보 전송자 자체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정보 전송자가 어떤 조직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계층, 성별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전송을 하면 안 되겠고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사실인지 의견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선정적이고 저속한 표현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보 전송에는요. 내가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내용을 더해서 전송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은 쓰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비판, 비방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 상대방에게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태도가 되겠습니다. 홍보성 정보는 사실을 검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의 경우에는요, 저작권 있을 땐 절대로 함부로 전송하거나 하면 안 되겠고요. 어떤 내용들을 전체를 올린다라고 할 때는 출처를 밝히셔야 되겠고요. 요즘에는 뉴스 기사 같은 데 밑에 보시면 무단 전제 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무단 전제 금지가 뭐냐면 뉴스 기사를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붙여놓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뉴스 기사를 가져가고 싶으면 뉴스 기사의 제목과 링크를 쓰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내용,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써서 올리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작권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조심하시고 또 표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평론을 볼 때는, 평론을 하실 때는 진실을 근거로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표명을 하실 때 균형과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편파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어떤 글을 전달하거나 올릴 때 죽은 사람이나 개인, 단체의 명예와 신용, 죽은 사람까지, 사자의 명예까지도 존중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인터넷 윤리의 4가지 원리, 존중, 책임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바람직한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사생활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정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SNS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전송하자. 이 역지사지의 태도라는 것은 남도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그리고 타인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극단적인 대결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갈등의 증폭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카시즘의 경계,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내가 하는 게 혹시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독설 금지도 중요한데요. 나중에 역기능에 가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시겠는데요. 내가 하는 말이 명예훼손이 되거나 사이버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설을 금지하시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표현의 자유와 책임, 내가 자유가 있다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른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익명성을 경계하려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성 댓글을 남기거나 과도한 어떤 감정 표현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수의 의견 경계, 이런 태도도 중요한데요.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이거 맞구나 하고 동조 의견을 쉽게 올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네티즌들 보면 요즘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 중립을 지킬 거예요. N 드라이브에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N 기어에 놓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렇게 내가 어느 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일단은 지켜보겠다,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표현들인데요. 그런 태도는 좋은 태도입니다.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이 더 맞는 주장인지를 보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역지사지의 태도, 네카시즘 경계,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지 않도록 독설 금지,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것, 익명성, 비대면성, 탈억제성, 이런 것들 경계, 다수의 의견 경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수의 의견, 아니면 뭔가 아주 중요한 소수의 의견, 그 사람들이 올린 정보가 항상 맞다고 볼 수도 없겠고요. 다수가 말하는 것이, 다수가 좋다고 하는 것이 또 항상 맞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이 윤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든 다수가 좋다고 하든 소수만 맞다고 하든지 간에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일 때 그때 전송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시고 이 정보 전송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공급자와 정보 이용자의 관계 변화가 웹 2.0 플랫폼으로서의 웹 집단지성 이후에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보 공급자인지 이용자인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 또한 공급자이자 정보 이용자,
상태다. 그러므로 어떤 정보를 내가 수용하거나 전송하거나 할 때 그 두 가지 측면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스마트폰 앱스토어도 기업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개인도 이 앱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어떤 정보를 새로운 앱을 만들어낼 때, 생산해낼 때 거기에 대한 책임들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정보 공급자의 주요 윤리적인 쟁점인데요. 앞서서 공급자의 역할이 생산, 제공, 그 다음에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각각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에 다음 중 정보 생산자의 윤리적 쟁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정보 생산자,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정보를 잘 조합해서 새롭게 재구성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보 생산자인데요. 웹툰 작가, 앱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신경을 써야 될까? 첫 번째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작권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즉,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베끼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되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되겠고요. 정보 보안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만든 그 콘텐츠 안에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앱을 개발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안전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밀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 또 기타 윤리적인 갈등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보 생산자의 윤리적인 쟁점입니다. 자, 정보 생산자, 앱 개발자나 웹툰 작가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생산해낸 것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정보 제공자들은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보통 정보 제공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플랫폼과 관련된 포털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 안에서 이용자들 간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 올라온 것은 아닌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정보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제공자의 측면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마구잡이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앱과 같은 것들 또는 오픈마켓 이런 것들 올라오는 그런 마켓들을 보면 그런 구조 안에서의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픈마켓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개인 사업자들이 오픈마켓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진짜 사업자인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기꾼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상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판매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보 제공자가 빨리 블라인드를 걸어 주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정보 제공자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이 윤리적인 쟁점입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 관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해킹 당하지 않도록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고요. 바이러스 이런 것들 되지 않도록,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감염됐을 때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정보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해서 정보를 보호하고 하는 노력들을 이 정보 관리자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떤 장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사용자들이 이 정보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갑자기 그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을 정보보안 측면에서는 가용성이 어겨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시스템 사용할 때 갑자기 사용 못한다.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보 관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제공, 관리자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네티켓인데요.
분야별로 뭐 채팅 네티켓, 그다음에 이메일 네티켓, 게시판 네티켓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티켓들은 아마 맞히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번 보시고 또 시험에 접하시는 것과 보지 않고 접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는데요. 공통적인 네티켓 첫 번째는 나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시스템에 들어갔다. 아니면 그 사람의 이메일을 봤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의 베프, 절친이 나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너가 뭐 보고 싶을 때 봐라고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는 그 순간에 이 계정과 비밀번호에 권한이 있는 그 주체에게 허락을 안 받았다라면 심지어 해킹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접근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도 남에게 가르쳐주지 마시고요. 남 것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어들 당연히 쓰지 마셔야 되겠죠.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감정상 누군가에게 어떤 골려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한다?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언비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문법에 맞는 표현,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절대 인터넷에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글 올리시면 소위 이불킥이라고 하시죠. 그날 밤에 이불킥 하실 수 있으므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게재해서 디지털 자료로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 이런 것들을 게재하지 않도록, 전송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해서 올리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걸리고요. 정보통신망법에도 걸립니다.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하시고 초상권, 저작권 지키면서 이 인터넷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블로그 네티켓을 보시면요. 이 블로그에 내가 어떤 정보를 올릴 때 블로그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사적 공간이자 공적 공간인 것이 바로 블로그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신중히 선택해서 공개하는 것들, 내가 올린 것들, 누군가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이런 것들 잘 선택해서 올리시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블로그는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요. 그 공개 범위를 확인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까지만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인용하는 출처를 밝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 업로드가 된 정보는 이미 누군가가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매체의 본질, 복제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한 번 올리면 삭제가 쉽지 않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메일 네티켓인데요. 이메일 혹시 막 100개 이상씩 쌓이신 분들 계실까요? 그럴 때는 불필요한 메일 같은 경우는 스팸 메일로 등록을 하셔서 메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메일에 대한 네티켓 중에 하나고요. 또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짧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그런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을 하고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셔야 됩니다. 저도 보통 학생분들에게 메일을 받는데요. 어떤 메일은 그냥 메일 주소로만 오는데 이름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이 메일을 보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조를 해서 찾거든요. 보통은 메일을 보낼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은 에티켓이겠죠. 이메일을 보낼 때 뭐 이런 일은 하시지 않겠지만요. 줄간격을 지나치게 넓게 해서
크기만 늘리는 식의 작성은 하지 않는다. 보통 리포트 쓸 때 리포트 양 늘리고 싶어서 줄간격을 막 크게 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메일 또한 그런 것들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회신을 할 때 이게 당연하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문장이요. 회신 시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 인용해서 본문의 내용으로 넣는 것은 삼가자. 이게 뭐냐면요. 보통 회신할 때 답장을 쓰시면 그 오리지널 내용이 밑에 저절로 따라붙게 되는데 그 내용을 굳이 복붙해서 위에 또다시 넣을 필요는 없다. 회신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회신하자라는 그런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자신에 대한 직위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 서명이 4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포함해서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주요 요점을 나타낼 때는 특수 기호들을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눈에 띄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 행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너무 긴 만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편지 혹시 받아보셨나요? 이 메일은 영국으로부터 시작돼요. 이런 메일 받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좀 많이 스팸 메일 잘 걸러져서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메일을 받으면 저도 솔직히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운의 편지를 70명 이상에게 안 보내면 행운이 안 온다 그래서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절대 휘말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 행운의 편지에 말려들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니까 새로운 행운의 편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폭탄 이런 것에 절대 말려들지 마시고요. 회신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메일을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서 수신자, 참조자 이런 것들 용도를 구분해서 쓰자. 이것이 바로 이메일 네티켓이 되겠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넣는 것들은 앞과 비슷한데요. 만약에 어떤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글을 한꺼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요청,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목에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좀 매너 있는 에티켓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주제를 앞에 두는 2갈씩 문장으로 써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은 길게 쓰지 않도록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내용과 제목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게시판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글을 도배라고 하죠. 계속해서 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올린다? 이것은 좋지 않은 에티켓이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채팅을 할 때는요, 마주보고 대면이다, 비대면이 아니다, 대면의 상태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좋은 채팅의 네티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하실 때는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에티켓이고요. 대화방에 만약에 처음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진행된 상황을 보고 경청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러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논조는 피하는 것이 채팅의 네티켓입니다. 그리고 이 채팅을 광고나 홍보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불건전한 대화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함부로 만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 그거는 모르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팅에서 만난 사람을 쉽게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에티켓의 하나입니다. SNS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개인에게 가야 할 메시지가 전체에게 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잘못해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SNS에서 아주 중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각국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만 전송하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정보와 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들이 검증과 여과 과정 없이 게재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인터넷은 정보가 신속하게 유통되고 의견을 제한 없이 공표할 수 있다.
네, 역시 뭐 거리끼 걸리는 것이 없으시죠? 세 번째, 인터넷의 글은 글보다는 말에 가깝고 감정에 실리기 쉽다. 네 번째요, 인터넷에서는 게이트키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관문에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인데요. 게임 개발자, 블로그, 트위터 정보 게시자의 직무에 따른 윤리적 쟁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보 공급자의 역할, 생산, 제공, 관리 이 세 가지를 앞서서 보셨는데요. 게임 개발자 하면 바로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정보 생산자가 되겠죠. 정보 생산자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보 생산자가 저작권 보호하고 정보 생산자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안에 신경 쓰고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장애 발생 대응에 대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웹툰 작가나 게임 개발자, 정보 게시자 할 때 여러분 장애 발생 대응 신경 쓰시나요? 네, 답이 나왔죠? 이것은 정보 관리자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송자의 윤리적인 태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보를 전송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내가 거기에 내용을 더해서 올리거나 게시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태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2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여 행사한다. 네. 3번,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지 않으므로 다수 의견에 휩쓸려 동조 의견을 올리지 않도록 경계한다. 4번, 사실과 의견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개인이나 상대에 대해 비판할 때는 시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다. 답 벌써 나오셨죠? 네. 자유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